네, 승재현의 사건 파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 관련된 사건을 가져오셨다고요? 네네,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이 정당방위가 어떤 데는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되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또 최근에 혀절단을 했는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나왔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또 그 내용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또 막상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혀절단 사건 사실 이게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당시에 이제 그래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네. 이게 예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영화로도 한번 만들어졌었거든요. 이 사건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최말자 할머니가 재심 사건에 이제 동일하게 성폭력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기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 남성의 혀를 이제 절단하는 사건이 64년에 한 번 있었고 또 89년 정도에 또 88년이구나. 88년에 똑같은 사건에서 이건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맞아요. 똑같은 사건에서 그 남성 2명이 여성에게 성폭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똑같이 혀 절단상을 일으켰고 그때 아마 영화 제목이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로라고 해서 원미경 씨가 나왔던 특정 남성 배우가 그 뒤에 굉장히 아이돌로 굉장히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되었는데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영화에 나왔던 모습이 보여서 사실 이 사건 때문에 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김보은 양 사건,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그 의붓 아버지를 당시 남자친구와 같이 의붓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 과연 이게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논의가 나왔고 지금 이제 부산에서 지난 7월이죠. 부산 서구에서 이제 길 가는 여성을 자동차에 태워서 이제 특정 산에 올라가서 이제 부적절한 부적절한 아니지 명확한 성폭력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좀 양 당사자의 진술은 달랐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하니까 이거는 명백한 이제 강제추행, 그러니까 강간 성폭력을 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여성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혀절단. 근데 왜 논란이 돼요? 이게 원래는 죄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만약에 저라도 누가 저에게 성적 자기 결정에 원래 이거는 성폭력 사건이 옛날에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 젠더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타이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조에 관한 죄라고 해서 성폭력 사건이 나왔는데 그 정조가 너무 나쁜 단어라서 빠지면서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라고 나왔고 그 강간의 죄가 분열을 강간한 자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을 강간한 자로 나왔기 때문에 분열뿐만 아니라 사람이니까 만약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누가 강제추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기분 나쁘면 충분히 혀 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자기 자신의 부당한 침해, 나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 행위로서의 혀 절단이기 때문에 형법 21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나의 법익을 침해하고 현재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유로서 방위행위를 했다면 정당방위로서 처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면 불법이 아니다. 이거는 100% 적법한 상황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책임이 조각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정당방위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런데 정당방위에서는 방위 행위만 해야지 방위 행위를 넘어서면 과잉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안 된다? 그 공격을 멈추는 데 거쳐야지 멈추어졌는 공격을 딛고 일어서서 더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공격만 딱 수도해야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격이 딱 수도되는 데까지만 공격해야지 그 공격이 딱 멈췄는데 주먹 한 번 더 때리면 과잉 방어가 되는 게 이제 지금 과잉 방어인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보면 원래 과잉으로 나간다 하면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과잉으로 나가는 것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당황, 흥분 등으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는 그 과잉방어라서 처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야간에 내가 불안했고 당황했고 경악했고 공포에 있었고 흥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그 사람의 책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성폭력 행위를 중단을 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이제 그 피해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막 그러려는데 이제 피해자가 이 행위를 스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으이씨하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냐. 예, 근데 이게 뭐 밤에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런 상황이고 당황스럽고 이래갖고서는 갖고서는 때리면 그거는 괜찮다. 봐준다. 근데 그거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상황 때문에 예외적으로 봐준다라고 예외적으로 그런 되는 거니까. 경우는 봐준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했고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그 정도 행위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 허용되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면 되는데 우리 그 경찰 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는가 봐요. 뭐 사람들도 불러보고 전문가도 불러보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봤는데 거기서는 정당방위는 되지 않고 아까 말했던 21조 3항 이거는 그냥 넘어갔는데 혀 잘랐는 거는 잘못했는 건데 이 사람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이니까 내 요번 한 번만 봐줄게. 이런 형태로 죄안됨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결과는 처벌 안 하는 건 맞지만 과정은 되게 이렇게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야 되고 아까 제가 88년 그러니까 사건. 위원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 모든 행위가 다 정당방위. 예. 당연히 정당방위. 이게 88년 아까 그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서도 똑같이 여성이 남성의 혀를 잘랐을 때 우리 대법원이 정당방위로 위법성을 조각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뒤로 그럼 물러난 거네요, 약간? 근데 제가 이제 CCTV나 이런 걸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해서 그거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경찰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명확하게 강제추행, 즉 성폭력 사건이다라는 것이 CCTV와 주위에 있는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란다면 그건 정당방위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 행위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당방위는 아닌데 예외적으로 요번에는 네가 그런 야간 기타 불온상 봐줄게 이런 거는 아니다. 그건 그냥 아니다. 전부 다 뭉뚱그려 다 전부 정당방위로 봐야 된다. 네네 그렇게 정당방위가 아닌 행위로 봤지만 그래도 요번에는 뭐 공포 상황에서 했으니까는 참작해 줄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이 아니면 과잉방어로 이 여성은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복잡하네요. 낮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 아니니까 그러면 빵 이러면 이 여성에게 과잉방어 그럼 이 여성을 처벌하겠다? 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하면 제가 우리 그 청취자분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갖고 쉽게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쉽게 그냥 저의 생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법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상황에서 막 그래서 혀를 잘랐어요. 성폭행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이거를 스탑을 하는 상황까지는 정당방위인데 이거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혀를 잘리는 행위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밤에 공포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여성이 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정당방위로 참작을 해주겠다. 요번 사건이 그런 사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번 사건에서 그렇게 판단했는 과정이 잘못됐다. 밤이 아니더라도 혀를 자른 행위가 밤이 아니라 공포고 어쩌고저쩌고 다 떠나서 일단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였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그냥 다 정당방위로 봐야지 된다라는 게 위원님 말씀인 그게 거고요. 98년에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나온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대법원 판례에서 정당방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정당방위로 위법성을 조각시켜야 되는 거죠.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이 선을 그어야 되는지. 선을 그게 사실 어렵죠. 근데 정당방위라는 게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와 달리 불법 대 정의 관계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현재 부당한 침해를 했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해서 내가 정당방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당방위라는 정의 수단을 사용한다면 그 상당성이라는 요건, 과잉성이라는 요건은 굉장히 오히려 엄격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정당방위 범위 내에서 과잉성은 어느 정도는 포함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딸하고 자기 아내가 자고 있는 집에 어느 괴한이 들어왔어요. 그건 도둑이죠.
막 집에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공격을 했는데 혹시 이 사람이 깨어나면 저희 딸과 저희 부인이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집에 돌았던 괴한이 뇌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때 과잉방어지 정당방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쪽으로 이론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반대로 생각해서 저는 가족을 지키는 게 어머니의 목이고 아버지의 목이고 그 딸과 형제의 목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당연히 어머니를 지키고 딸을 지키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 과잉성이라는 게 과연 그 사람의 입장에 딱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과잉성은 정당방위 요건에서 가장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되는 거지. 아주 가끔씩. 예, 가끔씩. 예, 정말로 이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과잉이야. 라는 정도가 되었을 때만 과잉성을 인정해야지 그 방어하는 행위 과정에서 조금 일어나는 과잉성은 저는 어느 정도 불법적 정해관계라면 그때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를 생각을 들면 가집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들어왔는 괴한이 이게 강도라고 치면 만약에 강도가 칼을 들고 있었다고 치면 이 상황은 좀 달라졌겠지만 강도가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칼만 빼앗는 것으로 정당방위가 그친다 그러면 이게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말도 안 되죠.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칼을 뺏고 그 사람에게 공격해서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한 번 정도 더 공격하는 것. 넌 이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딱 그 사람이 쓰러졌기 때문에 두 손 딱 들고 두 손 딱 손드는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건 아니다. 예. 이게 참 힘들긴 해요. 그래서 애매하고. 법원에서 이 정당방위가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최말자 할머니에게는 정당방위 인정 안 했다가 그다음에 88년에 이제 인정했다가 지금은 또 21조 3항을 또 적용해서 인정은 하는데 이론 구성이 조금 어려워지는. 인정은 하게 약간 좀 뭔가 조건을 둔.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중간쯤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재심을 개시를 했다고요, 최말자 할머니께서.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최말자 할머니께서 재심이 개시가 되고 재심 청구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춘재 사건에 있는 우리 윤 선생님 같이 재심이 개시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유무죄가 바뀌는 걸로는 재심할 수 없습니다. 그 64년에 그 유죄가 88년에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89년에 무죄가 됐잖아요. 정당방위를 인정했다는 게 재심 사유로는 되지는 않아요. 판례가 바뀌었는 것은 재심 사유가 안 되는데 형사소송법 420조에 증거의 명백성과 신규성이 있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그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경찰관 혹은 검찰이 그 수사유의 위법이 있음이 확정 판결로 증명되었을 때 이제 재심 청구가 가능한데 최말자 할머니 사건은 경찰하고 검찰이 너무나 다르게 사건을 처리를 해요. 경찰에서는 최말자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정당방위일 수 있다라고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검찰 단계에 오면 최말자 할머니가 갑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할머니께서 구속 이유를 못 받았다고 증언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의 위법이 있으면 그걸 따질 수는 있는데 또 공소시효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확정 판결이 났을 때만 사실상 재심이 가능해서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할머니가 그 당시에 그 억울하게 당했던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조금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공론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주면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때 그 사건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법원에서도 그 남성과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좀 아무리 옛날이라도 말이에요. 이게 60년대인가요? 예, 64년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이렇게 좀 충격적이고 그때 제가 신문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최말자 할머니 이게 정말 재심을 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때 그 신문에 나왔던 말이 저는 너무나 이렇게 충격적이었는데 키스 한 번의 벙어리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성이 그렇게 됐다. 이게 좀 폄하하는 단어라가 죄송한데 그 신문에 나온 단어라서 정말 송구스럽지만 그냥 써서 좀 죄송한데 절대로 그런 어떤 폄하적인 말이 아니라 그 신문에서 키스하면 영원히 말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워딩이 나오고 충동은 잠시 상처는 영원. 아니 상처를 누가 받은 건데 진짜. 그게 64년에 갖고 있던 사회의 통념이고 그 할머니께서 그때 받았던 충격이 지금까지 분명히 계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재심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요. 이것만 짧게 한 말씀 여쭤볼게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 공청회가 있었다는데요. 어떻게?
저는 뭐 첫 번째 반성, 진지한 반성이 감경 요소가 된다라는데 저는 그 댓글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왔던 게 그러면 반성문 대행하는 업체는 대기업이 되겠네요. 반성은 법원에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하는 거고 반성문의 양이 결코 반성의 척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반성문만으로 물론 반성하는 사람은 반성 안 하는 사람보다 양형에 참작이 돼야 되지만 그 진정한 내면을 좀 살펴야 된다는 거고 이 진지한 반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초범이에요. 초범. 그러니까 형사처벌에 전력이 없다고 안 처벌 안 하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전부 다 암수범죄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훨씬 더 많다면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거지 처음 범죄는 아니거든요. 이미 수많은 디지털 성폭력물을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면 사실 국가가 그 사람을 발견 못해서 자기들이 부작위로 이 사람을 내버려 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국가가 잘못했는 게 다시 양형 판단에 또 이 사람을 감경 처벌한다면 좀 신뢰되는 말이지만 국가가 두 번 그 피해자에게 잘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초범도 좀 지양돼야 되고 그러니까 피해 확산을 막는다. 이것도 양형 사유인데 인터넷에 한번 유포되면 그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계약 하나 딱 맺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회복될 거예요. 전 축소하려고 노력했어요. 라는 이유로 감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양형 기준에서는 좀 감경 요소로 보는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럼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